1871년 20세기를 불과 30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조선은 서구열강의 개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조선이 북극보다 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당시 미국은 몇 년 전 조선 평양에서 일어난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여 굴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 조정의 어전회의 중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개항에 대한 조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미리견은 어떠한 나라인가? 라는 고종의 물음에 영의정 김병학이 미리견은 불황만 있을 뿐인데 그 중간에 화성돈이라는 곳에 성지를 만들고 해외의 오랑캐와 교통합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것은 오직 이익만을 좇는 것이니 과연 해적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들을 일체 엄격히 막은 뒤에야 나라가 나라의 채무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고종은 비록 교역이라 하더라도 외국과 서로 교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번이라도 교통하게 되면 사학이 반드시 치성해져 부자의 도가 장차 폐지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즉 조선은 순수 교육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서양의 사상이 조선에 침투하여 조선의 근간인 성리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71년 5월 16일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해 있던 미국의 존 로저스 제독은 대포 85문을 실은 5척의 군함과 미 해병대를 비롯한 123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침내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조선은 1866년 프랑스가 천주교도 박해를 이유로 침공한 병인 양요를 겪었던 터라 강화도가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한 요충지임을 알고 있었고 그 계기로 광성부와 덕포진 등의 나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6월 1일 강화도와 본토 사이의 좁은 수로인 손돌목에서 양측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손돌목 포격 당시 미 함장이 남북전쟁 때에도 이렇게 맹렬한 포화를 퍼부은 적은 없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엄청난 포격이 오고 갔죠. 하지만 형편없는 조선의 포는 미군 함정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1871년 6월 10일 미군은 초지진을 향해 무자비한 포격을 퍼붓습니다. 초지진을 지키던 조선군은 모두 도망쳤고 조선군은 미국 함선의 화력 지원을 피하고 미군을 내륙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덕진진까지 비워둔 상태로 광성보까지 철수하죠. 그 덕에 미군은 초지진에 이어 덕진진까지 무혈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화도 점령을 위해 남은 것은 광성보뿐이었죠. 광성보에는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600여 명의 조선군이 집결해 있었죠. 어제현 장군은 목숨을 걸고 광성보를 사수하기 위하여 최정예 미국 해병대와 전투를 벌였지만 싸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세계의 큰 흐름과 담을 쌓고 대화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 미국과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조선군은 창과 칼로 미군을 상대했는데 그나마도 없는 병사들은 흙을 집어서 뿌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신미양요 당시 조선과 미국의 전력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USS 콜로라도를 보면 스크루 추진 방식의 프리기탐이었고 함정의 전장이 263피트, 전폭이 52.6피트, 배수량은 무려 3,480톤에 달했죠. 이 엄청난 크기에 최고 속도가 17km/h에 달하는 증기선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여전히 판옥선과 같은 구식군함을 운영하고 있었죠. 포와 개인 화기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달그런 포와 캐러포 같은 당시 최신식 대포를 운영하였는데 조선의 포는 불랑기포나 홍위포 같은 구식이었죠. 즉 미군의 대포와 같이 포탄을 터뜨려서 탄착점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큰 쇠구슬을 날리는 정도의 용도였죠. 미군의 개인 화기는 레밍턴 소총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조선의 화승총에 비하면 사거리가 2배 이상 길었고 위력 또한 비교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최신식 무기와 남북전쟁을 거치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미군을 맞상대할 수는 없었죠. 더군다나 당시 조선군의 대다수는 광성보는 물론이고 강화도 자체에 처음 와보는 상태였으며 훈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어학지졸에 불과했죠. 미국의 진격 시점으로부터 겨우 15분밖에 버티지 못한 조선.
조선은 압도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참전했던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이날 전사한 조선군은 단지 조국을 위한 마음 그 하나로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조선군 전사자 350여 명 중 애국심 때문에 패배를 분하게 여겨 스스로 투신한 군사만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죠. 아이러니하게도 하찮은 전투력과 비교되는 조선군의 엄청난 호국정신이 미군을 질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성보 전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몇 차례 조선군의 게릴라 전투가 이어졌으며 식수를 비롯한 한정적인 보급품의 문제, 그리고 풍토병의 위험,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군에 질겁을 하게 됩니다. 천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며 미군이 철군을 하기 전 미국은 광성보 전투에서 사로잡은 조선인 포로 20여 명을 볼모로 조선 조정과의 협상을 요구했는데 조선 조정은 죽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붙잡힌 포로의 일은 알 바가 아니며 조선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겠다는 답변을 하였죠. 질려버린 미군은 더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결국 조선과의 통상수교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6월 12일에 조선에서의 철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병인양요에 이어서 신미양요까지 겪게 되면서 서구 세력에 대한 조선의 반감은 더욱 커졌고 흥선대원군은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척합의를 세우며 다시 한번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척합의를 필두로 나타낸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 입장은 일시적으로 서구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는 경고 메시지 역할을 해냈지만 동시에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애써 외면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런 와중에도 압도적 국력의 차이를 느끼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 세력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9세기에 일어난 미국과 조선의 전투를 현재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조선이 사실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한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국정 운영을 고수했던 조선의 조정이나 결사항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에 대한 현재 우리 평가가 어떻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애국심이고 그것에 대해서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